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농사저씨 양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밝아서 좋네요. 저희가 원래 수요일 저녁에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그렇게 수요일 날 녹화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워싱턴 DC에 70주년 정전 기념 행사가 있어서 그거 참석 때문에 공교롭게도 하루 앞당겨서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더 화이트 타이거 영화 보시라고 추천드렸는데 혹시 영화 보셨나요? 아직은 못 봤어요, 저는. 와이트 타이거는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럼 뭐 다른 영화라도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은 화요일마다 AMC에서 그 AMC 스톱이라고 그 멤버십을 하면 5불의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영화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 아동 인신매매에 관련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가슴이 울리는 그런 영화였고,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그 영화 메시지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지금 그 노예가 존재를 한대요, 현재 세대에.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음, 슬래버리 그 대상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음, 그냥 멀쩡히 동네에서 놀던 아이가 이렇게 붙잡혀 와서 부모 곁을 떠나서 특히 이렇게 센트럴 아메리카라든가 또 뭐 마찬가지로 남미도 그렇고 뭐 동남아도 그렇고 이렇게 못 사는 그런 빈곤 국가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대부분이 그런 섹스 슬레이버리로 저기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그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또 음, 미국의 민낯을 봐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인신매매, 조직적인 집단이 인신매매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 그쵸? 가서 그것도 어린아이들, 소년, 네, 소녀. 네. 아, 약간 그 영화가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인가요? 영화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영화였어요. 하지만 based on true story였고요. 아, 이제 아, 시작과 마지막에는 그 실제 장면들을 이렇게 사진과 비디오로 찍은 장면들을 보여줬어요. 음, 네. 영화 제목 한번 다시 알려주시죠. 예,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정말 정말 강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봐줌으로 해서 그게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네, 저 양희님 사운드 오브 얘기 프리덤. 듣고 저도 트레일러만 봤는데 아주 영화다운 극적인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음, 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그런 것들, 뭐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가, 왜 그런 것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아닐까.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사운드 오브 프리덤, 자유의 소리인가요? 네, 아무튼 들으신 애청자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마음의 여유가 좀 되시면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그리고 더 화이트 타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에 관련된 소식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양희님,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기각됐죠? 네. 이제 기각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 그 제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그런 헌법 소원이었는데 그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무능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판결문을 제가
다는 안 봤지만 대충 한번 봤었는데 이 헌법재판소 자체가 형사재판기구가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및 공직자의 헌법 위배를 따지는 것이 법원하고 구별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탄핵의 요건이 헌법 및 법률 위배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헌법적 책무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비록 더 대응을 많이 할 수 있었고 159명이 그때 특별히 딴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린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게 탄핵을 시킬 만큼 법률적으로 위반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너무 진짜 헌법 법의 말마디만 갖고 그래서 판단을 한 거고 오히려 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마찬가지로 소추가 됐지만 그 기각이 된 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붕괴를 하고 있고 마치 언론은 이런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두르고 무조건 이상민 장관이 이겼다. 그리고 아, 이제 다시 그 권한을 찾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분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이 재판장 그 앞에 와가지고 유족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 뭐라는지 알아요? 그 12구 참사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거라고 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을 진짜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 음, 재판이 이상민 장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여건에 어떤 면죄부를 준다는 그런 거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부족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런 부족한 사람을 뽑아놓은 이런 윤 정부를 좀 탓해야 되지 않나. 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꽂아놓는 것보다는 정말 좀 사람의 그 마음이 좀 사람을 향하는 그런 사람을 뽑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탄핵이라는 좀, 것은 쉽지 않아요. 탄핵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봐도 분명하게 저 범법 행위를 한 게 나타나지 않으면 탄핵이 안 되게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요번에 탄핵되기 쉽지 않은 것이었고 법관들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9명이 문제는 있다고 지적은 했지만 결국은 그 법에 따르면 기각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무슨 장관의 승리나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탄핵까지 가기 전에 양식 있는 장관이라면 먼저 사퇴했어야 돼요. 사죄를 하고. 그런데 그렇죠. 이거 탄핵 기각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탄핵을 못 시킨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그렇죠. 네. 법적으로. 이제 그거를 알고 좀 다들 겸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난 맞더라고. 어느 패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이 얘기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음, 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이 지금 특별문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 참사의 경과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서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재난 대응에 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음, 그래도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또 유가족들도에게도 위로가 될 텐데 아주 그렇죠. 뻔뻔하게 뭐 수해 음, 복구하는데 마치 자기가 이제 와서 뭐 큰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냥 그런 모습이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나 음, 같으면은 이제 탄핵 기각됐으니까 체면은 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법적인 체면은 잘했으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런 건 기대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이 탄핵 기각의 이 아픈 결정을 악용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음, 안타까워요. 네. 조금 염사, 철든 정부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기각이 네. 나도, 잘못했다고 예, 인정을 기각이 하는 그 나도 순간, 맞습니다. 예, 더 낮은 자세로 제일 먼저 그렇게 해야 유족한테 되는데, 먼저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해야 돼요. 기각 발표 딱 났을 때부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인정하는 순간 자기를 그 장관에 임명해준 윤 대통령한테 누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다 뭐같이 아니까. 오로지 음. 자기를 그 장관에 앉혀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한마디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뭐 사람이라면 염사 씨가 말을 한 대로 법적인 책임은 면했다고 이게 뭘 승리하고 뭐 그런 게 누구랑 싸우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은 내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하면 야, 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딱 인정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 순진한 발상 같아요. 지금 이 헌재 판결이 주는 큰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네. 이상민 장관이 159명이라는 억울한 젊은 그런 목숨을 앗아간 그런 대참사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근데 법이 그거에 대한 면죄부를 줬어요. 그래서 재난안전법, 뭐 국가공무원법 이런 것들을 하나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위시한 그 정치를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를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음, 많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하고 오늘 음, 제가 어디서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요번에 오송 지하차도에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네. 또 보나마나 이 정권이 말단 경찰들한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할 거라는 걸 아니까 경찰관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는지 영상을 다 깠더라고요.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음, 사람들은 우리는 이 참사를 무시하거나 뭐 연락이 왔는데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시점에 그 비를 맞으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틀은 거예요. 음, 이젠 그렇게 해야지 이제부터 말단 행정 그 공무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다 책임 면피하고 책임은 그냥 말단한테만 다 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오송지하차도 사람 못 지나가게 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못 지나가게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까? 아니, 사람들 누가 나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을 하고 관리가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관리를 제일 밑에 순경분들한테 맡겨놓고 야, 이거 순경 이거 손 잘못 휘둘렀네. 뭐 이런 식으로 다 근무 태만이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장모가 구속됐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사기죄보다 좀 형량이 낮은 사무소 위조죄로 근데 그것도 1년밖에 구형을 안 받았는데 이게 천문학적인 348억여 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위조를 이제 본인이 몰래 통장 위조한 게 아니라 그 은행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수를 했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 사실을 좀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모한테 1년 구형을 했는데 이 구형되는 거기서 이렇게 체포될 때 뭐 바닥에 들어 누워서 소리소리 지르고 뭐 죽어버린다 뭐 하면서 난리를 쳤나 봐요. 내가 그 영상 보지 못했는데 기사만 보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분명히 잘못한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 장모 최은순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했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음, 자기 장모가 단돈 10원이라도 그 받았다면 그런 적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음, 그리고 그때 그런 게 문제가 됐다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이 정도의 사안이 불거졌다면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은 뭐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그러면서 또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모가 한 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그런 거를 왜 사과를 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나 그동안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자식들이나 아니면 뭐 그 형제들이 문제가 됐을 때 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직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또 모르쇠. 음,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 정쟁될까 봐. 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그래. 대통령은 사위니까 한 달이 건너니까, 그래, 그렇다 치면, 그러면 딸은 어떻게 될까? 최은순, 엄마와 그 딸 김건희 여사는 지금 안 그래도 주가 조작도 너무 명백하게 주가 조작에 그런 혐의가 있는데도 기소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언제까지 이거 그대로 놓고 그냥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이제는 제가 느끼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설마 그랬을까가 아니라 분명히 주가 조작했을 거야. 뭐 지금 양평 땅 고속도로 흰 것처럼요. 국민의 힘이래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 발음도 안 되네. 지금 힘, 그런 것처럼 네, 음, 그런데 이 정권이, 이 검찰이, 이 법원이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지켜줄 건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나마 제 바람이라면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발악을 하겠죠?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터뜨릴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 힘, 뭐, 굉장히 촌철살인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염사여 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장모의 깜빵 가는 이 사건 보신 느낌? 네, 뭐 옛날부터 생각했듯이 그냥 요번 한 사건을 볼 게 아니라 그 모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다음에 그 사위, 검찰, 그것도 고위직 검찰을 어떻게 배경으로 악용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윤석열이 내가 바로 중앙지검장이니까 우리 장모가 잔고가 필요하니까 있는 걸로 해. 뭐 이렇게 전화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음, 청문회나 이런 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 그랬잖아요. 장제원한테.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최은순이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라온 배경, 해오던 짓, 그것이 그냥 일부만 조금 그냥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네, 지금 좀 전에 장제훈 의원 얘기를 해서 여기에 조금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동기가 됐던 게 바로 장제훈 의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장제훈 의원이 장모 채무시 사건 300억 잔고 증명 위조 30억 당자수표 부도 사건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해 300억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짤이 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국정조사가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톤이 그때부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이제 장제원이나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을 자기네 쪽으로 좀 끌어들여와서 대통령을 세워야겠거나 뭐 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와서는요 하는 말이 뭐랬냐면 자기가 그렇게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아, 웃기고 있는 거죠. 뭐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팔로우업 뉴스를 잠깐 전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뉴스타파에서 윤석열이 검찰 시절 때 그 특별활동비, 그 영수증 없이 쓴 특별활동비를 뉴스타파에서 요구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판결이 뉴스타파에 승소가 돼서 그걸 검찰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500여 쪽을 공개를 했는데 270여 쪽이 빈 종이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나머지 부분도 거의 뭐 한 끼당 40만 원에서 70만 원 가량을 뭐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거기서 우물쭈물 쓴 비용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뉴스타파에서 다시 270조 이거 아무것도 글씨도 하나도 없는 종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 아무튼 그런 팔로우업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트럼프 시절 때는 멕시코에 이렇게 장벽도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고. 근데 이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염사열 씨? 자, 트럼프 시절에 타이틀 42를 발동시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헌법 명조규 이거 생각나시죠? 이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성문법 네. 중에서 또 상위법, 하위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일 높은 게 헌법이고 그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뭐 규칙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타이틀 42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 헌법, 명. 법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음, 예, 법률이 더 높아요. 명령보다. 대통령이 하는 게 명령이죠. 근데 법은 누가 만드냐면 의회가 만들죠. 그렇죠. 예. 이민법은 누가 만드냐면 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이민법. 그죠? 법. 이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죠. 근데 네. 이민법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계속 공화, 민주, 뭐 양당이 막 몇 명씩 모여가지고 계속 이거를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해도 적당한 법이 안 나오고, 현실은 우리 노엄 촘스키 책에도 보고 뭐 히스토리 오브 아메리칸 피플 미국 민중사에도 봤듯이 미국이 계속 남미 쪽에 공작을 해가지고 뭐 군부 정권 만들고 막 독재 정권을 만들고 이러면서 막 피폐화됐잖아요, 남미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이재민이 뭐 난민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국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결과적으로 네, 너무 카라벤. 많아지니까 이민법 가지고는 안 돼. 이민법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뭐 박해를 받고 막 고문을 피해서 어? 망명을 신청하면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죠. 접수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입증이 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사람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터전 하에서 그 갱단들이 득실거리고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막 삶의 위협을 받고 막 고문을 당할 처지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경으로 오는 거니까 정치적 망명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옛날 대통령이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하려고 하는 거라든가 지금 중남미에 이 사람들이 캐러반을 타고서 오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법률은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법률로 이미 정해진 것 중에 타이틀 42라는 게 있어서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가 사회 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망명을 안 받아들이는 대통령 명령을 취할 수가 있어요. 법에 그런 게 명시돼 있어요. 그게 바로 타이틀 42고 그거를 발동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망명을 다 안 받아주는 거죠. 그거 다 막아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받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신청하면 어느 나라든지 숫자가 1명이든지 몇십만 명이든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타이틀 42가 만료가 됐어요. 그것도 끊임없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을 정해두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명령은 대통령의 명령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명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보다 밑에고 자, 그러면 이제 법률이 이제 아직은 정해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민주당 정권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인권을 고려해서 그럼 그 사람들을 그럼 다 받아들이면 또 아비규환 비슷하게 돼버리고 국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그거는 원하지 않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손 치더라도 몇십만 명씩 국정 넘어서 막 오면은 그거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조치를 실시를 했어요. 이렇게 CBP1이라는 거. 이게 보더 프로텍션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망명을 할 사람들은 오기 전에 중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먼저 보호를 신청을 먼저 해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정치적 박해나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그렇죠. 처음에 당도한 나라한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급하다면.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막 하냐 이거야. 정말로 위협을 느낀 사람은 당장 자기 국경만 빠져나오면 그 나라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맞죠? 그렇죠. 그 네.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안 된- 리젝트를 받으면 미국 국경까지 할 수 없이 걸어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나 망명 신청하겠소 한다면 이제 이해가 간다. 그 대신 그 망명 신청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 이 CBP1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서 어포인먼이 제일 중요하대요. 아무리 망명자가 10만 명이 줄 서서 기다려도 일단 이민국에서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적어도 누구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몇 월 몇 시에 어디로 와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네가 진짜 박해를 받은 망명자인지 자격이 있는지. 어포인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정을 받는 게. 그래서 그거를 CBP를 통해서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를 하니까 2021년 몇 주에 막 그 많던 것에 비해서 지금 2023년 지금은 많이 줄었답니다.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예, 이미 망명 신청자 수가 훨씬 많이 줄었대요. 숫자가 굉장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비판을 받아요. 공화 진영, 민주 진영 다. 민주 진영한테는 왜 이걸 공격을 받냐면 왜 이렇게 CBP1이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막 기다려야 되고 중간에 오는 나라한테 먼저 신청을 했다는 거 증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는 진짜로 힘든 이런 사람들한테 할 짓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욕을 먹고 네. 그 다음에 공화 진영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야, 너 불법 이민자들 그 강간범들 이런 사람들 막 몰려 들어오는데 얘들한테 길을 터줬네? CBP1이라는 앱 통해서 잘만 하면은 미국에 들어온다는 걸 허용을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공화 진영한테도 욕먹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 오늘 7월 25일 화요일 날 이 문제를 맡아서 판결을 해오던 US 지방법원 존 타이거 캘리포니아 법관이 하여튼 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이 현재 요 법은 요 시행 조치 명령은 법률에 규정된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의 명령은 법률로 규정된 거 아닌 거를 거기에 요구된 것과 맞지 않는 조치를 지금 대통령이 취한 거기 때문에 나는 반대세. 요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무슨 망명을 가지고 미국에 오시는 분은 없고 또 이민자 한국에서 오실 때도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이민이라는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고 해서 요 문제는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재밌는 게 그 망명을 신청할 때도 핸드폰이 없으면 어플을 깔고 이거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게 안 어렵겠네요. 그래서 예, 저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야 이제는 뭐 핸드폰은 진짜 뭐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아닌가.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뭐 이게 국경 문을 닫는 것인지 여는 것인지는 뭐 통계가 좀 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긴 네, 한데 이거는 참 바이든 정부의 이거를 참 뭐라고 막 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현실만을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이제 그 워싱턴 DC로 갑니다. 네, 가서 그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들을 좀 관련 소식들을 좀 올려드리고 우리 미국의 애청자분들과 좀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스캐나다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또 뉴저지, 뉴욕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또 다른 주에서 오시는 분들, 예, 모두 안전하게 잘 DC에 도착하시고 모든 일정 행사 잘 치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평화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고민도 하면서 그 좀 가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한 4~5시간 가는데 그런 시간들을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염사씨 양이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